미국이랑 베네수엘라는 서로 앙숙이에요. 물론 그들의 사이가 원래부터 나빴던 건 아니고요. 급격하게 나빠졌던 건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 시절부터였어요. 석유가 좀 나온다고 잔뜩 거만해진 차베스가 남미 특유의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고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정을 휘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해외로 나오지 못하게 봉쇄를 시작했었고 엄청난 석유를 깔고 앉아있음에도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리면서 살림살이가 극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차베스는 국민들이 굶거나 말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미국에 대항하면서 버텼는데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를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대놓고 그에게 어디서 당나귀 냄새가 난다고 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2022년 3월 4일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AFP 통신에 따르면 후안 곤잘레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과 제임스 스토리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방문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는데요. 놀랍게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델리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만났다는 뉴스였죠. 지금까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조차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정식 정부로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야권 인사인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이유는 반정부 인사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정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을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이들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더 놀라운 건 당시 베네수엘라 의회의 반응에 대한 미국의 태도인데요. 석유를 얻고 싶거든 내정 간섭부터 멈추라며 매우 고압적으로 나왔음에도 여전히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내려졌던 제재를 풀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베네수엘라와 미국에 얽힌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8월 24일 목요일 블룸버그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 초안을 작성 중이다. 이런 보도였어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잖아요. 이런 베네수엘라가 제재에서 벗어나서 국제시장으로 다시 복귀할 경우에 유가에 꽤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다 물가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인 거겠죠? 글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아. 그런데 에너지가 물가 바스켓에서 고작 3.7%밖에 차지하지 않아. 굳이 물가를 잡으려거든 물가 바스켓에서 3, 40%나 차지하는 주거비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번 시간에도 물가 바스켓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완화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빠랑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외환 보유고 내에서 달러의 점유율은 59.2%야. 60%가 깨졌어. 데이터가 집계된 1995년 이후 거의 최저치야. 그 다음으로 유로화의 점유율이 19.8%고 엔화는 5.5%, 위안화가 2.6%를 차지하고 있어. 이 데이터는 어떤 걸 의미하니? 점유율이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다는 거는 달러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맞아.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의 달러 비중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미국이 향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높여서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유지하는 거야. 뭐 미국의 대대적인 리쇼링 정책이라든지 인플라 투자 법안, 인플레 감축 법안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로 진행 중에 있는 거겠지. 두 번째는 금리를 올려서 달러에 대한 보유 가치를 높이면 돼. 미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완벽한 안전자산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전한데 금리까지 높여준다면 누가 위안화 자산을 사겠니?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그치? 음. 세 번째가 바로 유가를 낮추는 일이야. 앞에 두 개 항목도 정말 할 말들이 많지만 오늘은 유가가 주제니까 석유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고. 자,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게 한 1등 공신이 석유였다는 얘기 한 적 있었지? 네.
과거 베트남전 때 전쟁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미국이 너무 많은 돈을 전쟁에 쏟아부었고 결국은 온스당 35달러를 주겠다는 브레튼 우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죠. 미국과 더불어서 달러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달러를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되살렸어요. 당시 오펙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 산유국들의 행동을 하나로 묶어서 유가를 끌어올렸고 모든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나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만들었는데요. 달러로만 살 수 있는 유가가 급등했으니까 세상은 더 달러를 많이 필요로 했겠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던 달러가 기사회생하게 된 거죠. 결국 달러를 오늘날의 기축통화로 만드는데 석유가 가장 큰 공헌을 한 셈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한테 좋았던 얘기 아닌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거든. 정확히 말하면 반대로 말이지. 음. 현재 석유 거래가 위안화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그쵸. 실제로 2022년부터 국제 결제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위안화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위안화 결제를 시작했기 때문이잖아. 그럼 유가가 이 상태에서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르면 오를수록 위안화가 국제 결제 시스템에 더 많이 뿌려지겠지. 그래가지고 과거랑 반대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유가의 중요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은 뭔가를 해야만 했거든. 그동안 미국의 빗장이 딱 채워져서 잠자고 있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깨우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야.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최근의 기사들을 보니까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랑 미국의 석유 기업이죠. 쉐브론과의 합작 법인에서 원유 생산을 재개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에니, 스페인의 rep솔 또한 베네수엘라와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잖아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매장량은 1위지만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과거 원유 생산량이 하루 200에서 250만 배럴 수준이었어. 황성분이 좀 많아서 다른 유종에 비해서 질적으로 떨어지긴 해도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 3천억 배럴, 그러니까 글로벌 1위의 산유국이었어. 하지만 계속되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석유는 팔리지 않았지. 베네수엘라는 싸게라도 팔려 했지만 미국이 무서워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대놓고 사가는 나라도 거의 없었거든. 당연히 시설 투자는 못했고 남아있는 시설도 대부분 노후화됐어. 이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현재는 더더욱 줄어서 원유 생산량은 고작 하루 평균 80만 배럴에 불과해. 이 중에서 수출을 약 한 50만 배럴 정도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제재에서 풀린다면 즉각 20만 배럴 정도는 증산이 가능해지고 설비 투자가 강화되는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추가 증산량이 100만 배럴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루에 한 180만 배럴 정도 되나요? 그렇지. 과거에 250만 배럴씩 생산한 적이 있었다니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은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저번에 핵합의는 물 건너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8월에 미국 이란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복원이 작성된 이후로 좀 흐지부지 됐어.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이 한국 등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해제 조치를 시행했지. 조금 이렇게 좀 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여차하면 러시아나 중국에 붙으려는 이란을 어떻게든 좀 꼬여내서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석유가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란의 석유가 풀리기만 하면 예전에 우리가 거론했던 그 기억나니? 에일라트 아쉽게도. 아슐란 프로젝트. 그걸 통해서 이란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향할 수가 있겠지. 이란은 석유도 많이 나지만 아무래도 석유보다는 천연가스 강국이잖아요. 그렇지. 네, 유럽이 필요한 거는 석유보다는 이제는 천연가스고요. 대충 미국이 그리려는 퍼즐이 머릿속에서 좀 맞춰지는 것 같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셰일가스나 가시쿠지 사건 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좀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원래는 사실 미국이 사우디랑 가장 사이가 좋았잖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물론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도 시도 중에 있는데 증산을 목적으로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은 아닐 거야. 사우디는 네옴시티 등의 건설을 위해서 적어도 유가가 재정 균형 가격 위로 오르기를 바라고 있거든. 대략 배럴당 83달러까지는 올라야 인류 역사상 최대 토목공사라고 할 수 있는 네옴시티 등에 대한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증산하라고 요구는 못하지. 증산 요구를 하려면 그리고 사우디 석유를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덥석덥석 사줄 여력도 안 돼. 그보다는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무언의 압박 정도야 할 수 있겠지. 과거에 했던 약속이라면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사우디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렇지. 아무튼 결론적으로 미국은 유가를 낮추려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얼마나 잘 될진 모르지만 그건 수급엔 별 영향이 없는 문제일 것 같고 그보다
국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제재 완화까지 좀 성공한다면 원유 가격 상승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미국이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유가를 낮추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유가의 중요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유가를 떨어뜨리려는 노력은 위안화의 세력이 커지는 걸 막고 결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런 통찰력 있는 거시경제 얘기는 진짜 아버지한테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들어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버지 오늘도. 진짜?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